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제 깊은 세무 회계를 깊게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인정이자, 가지금 돈을 빌려줬는데 인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 수입이라고 하죠, 회계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의를 좀 잠깐 하고 갈게요. 인정이자라는 말, 인정한다. 세법에서 인정해버리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좀 독특하긴 한데, 개정 과목으로는 뭐 이자 수입, 아니면 차변에는 미수이자 이렇게 되겠죠. 세법상 용어고요. 인정이자란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빌려준 것만 인정이자 대상입니다. 특수관계자 아닌 자들한테는 상관이 없고요. 임원분들이라든가 주주분들, 이런 특수한 관련된 자들에게 가질금을 빌려준 경우 세법에서 인정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되냐면 연 6.9%, 이건 이제 매년 세법에 따라서 바뀝니다. 현재 시점으로 6.9%고요. 상당히 고리죠. 우리 시중은행 이자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싼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회사한테 뱉어내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돈을 회수를 안 하면 이제 대표이사님이 이제 무이자로 빌려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꽁통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은 대표이사 월급, 보너스라고 봅니다. 보너스, 상여금. 그래서 상여 처리한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상여금으로 간주해서 이제 그 대표이사님 개인의 소득세, 근로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 수익이 이제 발생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정이자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준 법인 입장과 돈을 빌려간 개인 입장에 대해서 양쪽에 다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데요. 법인은 이자 수익이 발생하니까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은 이자를 갚아야 되죠. 그래서 빚이 생긴다, 빚. 그래서 만약에 이 빚을 안 갚으면 상여 처분한다. 보너스 받아간 걸로 꽁돈 생긴 걸로 보겠다. 그래서 상여 처분해서 소득세를 추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한테는 당연히 이자 수입이 발생할 테니까 법인세 추징, 돈을 빌려간 개인에게는 상여 처분으로 봐서 소득세 추징, 그래서 두 군데에 다 눈물 나게 만들겠다라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인정이자 테마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가서 인정이자액을 얼마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지 계산 방법을 잠깐 보면, 가질금 1억 원을 돈을 이제 언제 빌려갔냐면 7월 1일 날 빌려갔어요. 인출해 갔어요. 자, 인정이자 계산은 돈을 빌려간 기간 일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제 회수를 안 하고 계속 빌려가 있는 상태라면 일수 계산해 보면 184일 동안 돈을 빌려갔다. 그럼 이제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되느냐? 원금 1억 빌려갔죠, 가지금. 1억 빌려갔고, 세법상 6.9%를 곱하면, 이렇게 곱한 것은 1년치 이자죠, 1년치. 근데 우리는 7월부터 12월까지만 빌려갔으니까, 1년치 중에서 184일 빌려간 기간만큼만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년치보다는 줄어들겠죠? 분자가 더 적으니까. 그래서 300 얼마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인정이자 매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계산된 인정이자를 빌려간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우리 회계팀에서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결산을 할 때 돈을 빌려간 첫 해년도에 이제 회계팀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정이자 300만 원을 연말에 돈을 넣어주면 얼마나 이제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입금을 안 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회계팀은 이제 회계 결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방법 1, 방법 2 둘 중에 하나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제 뭐 제가 농담 삼아서 짧고 굵게 사는 방법은 장부에 달아놓겠다는 겁니다. 미수이자를 계산하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회사고 대표이사님은 대표이사님 개인이니까,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는 받을 돈, 미수이자를 잡겠다. 채권으로 잡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 수익,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 잡히고 이제 법인세를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아직 못 받았지만 이 이자 수익 때문에.
방법 2는 계산을 안 하겠다. 오래 살고 싶은 회계팀. 대표이사님한테 혼날 것 같죠? 장부에 달아놓으면.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즉, 이러한 회계 처리를 안 해요.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수이자를 계산 보통 실무적으로 하죠? 보통 합니다. 연말에 11월 31일 저점표로. 자, 계산을 하는데 이제 대출 약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정서가 대표이사님한테 빌려줄 때 대표이사님 잠깐 오세요. 1억 빌려드릴 테니까 우리 약정합시다. 라고 회계팀에서 말을 용감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는 뭐 대부분 약정서가 없이 일반적으로 돈이 빌려 나가는데 하여튼 우리 세법은 약정서가 없는 경우랑 있는 경우랑 대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수이자를 잡긴 잡았는데 약정서도 없이 미수이자를 잡았다.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줄 때 이제 약정서가 없죠.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결산상 미수이자는 잡았다면 우리 세법은 뭐라고 보냐면 이 자산을 가공자산이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야, 약정서도 없는데 무슨 돈 이자를 받겠다고 미수이자를 잡아놓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공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계산한 그 첫 해에 대표이사에 대해서 바로 상여처분. 바로 상여처분 들어간다. 상여처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장님이 꽁돈 생겼다. 이자만큼. 그 소득세를 바로 추징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개인 입장인 거고 소득세 추징이니까 법인 입장은 아까 말했지만 차변의 미수이자 대변의 이자 수입 잡았겠죠. 그래서 법인세를 납부했으니까 법인세 쪽은 이슈가 없겠네요. 그죠? 소득세만 추징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약정사가 없다라고 판명이 되면 뭐 그 해에 바로 상해처분 나간다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실제 세법 입장에서 보면 자, 가공자산이다. 가공자산이므로 바로 이제 대표이사님이면 상여, 주주한테 빌려줬으면 배당 뭐 이런 식으로 소득처분해서 소득세 추징 들어간다는 얘기고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사정약정이 없어. 약정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공짜로 빌려준 거다. 근데 왜 미수이자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가공자산으로 보아가지고 소득처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야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약정서가 있다면 그러면 그 미수이자를 잡자마자 바로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어느 시기까지 이자를 갚아야 되느냐 시기가 있는데 이제 미수이자 계산일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제 이런 유예기간을 줬는데 이제 그때까지 한다면 그때도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는 약정서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약정서가 없으면 이 유예기간 기다리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 바로 소득세 추징 들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유예기간은 약정서가 있을 때 얘기예요. 자, 보시면 그러면 약정서는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이제 실무 이야기입니다. 대표이사님 일로 와 보세요. 약정서 체결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자, 개별 약정 방식과 일괄 약정 방식 이름을 뭐 굳이 바꿔보면 개별이란 말은 건별이란 말하고 같을 수 있고요. 건별로 약정하자. 일괄은 건별로 하지 말고 전체를 다 합쳐버리자. 포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괄 약정 방식, 뭐 건별 약정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은 대여할 때마다 건건이 건별로 계약서를 다 체결하는 거예요. 100만원 돈 빌려줄 때 계약서 체결, 50만원 돈 빌려줄 때 계약서 체결. 그래서 건별로 언제 갚으실래요? 이자율은 몇 프로 합시다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1억 10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50만원, 40만원 이렇게 가지금이 실제 실무에서 많이 나가죠. 근데 그때마다 개별 약정 방식으로 약정서를 체결하면 약정서가 이만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실무적으로 보면.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멋있는 말인데 실무적으로는 매우 힘든 거죠. 특히 우리 회계팀 죽어요. 이랬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장 안정된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거. 일괄약정 방식을 그래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그 건별로 다 합니까? 돈이 더군다나 대표이사님이 빼가고 넣고 계속 반복되죠.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1년치를 한꺼번에 어떻게 약정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계약서 하나로 끝내자 이런 거죠. 대여 건별로 약정하지 않고 연도 말에 가지급금 거꾸로 돈 집어넣은 거 가수금, 가수금을 네팅해서 어떻게 한꺼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연도 말에 정산하고 싶다. 그 경우에는 불행히도 세법 입장은 그런 계약서는 건별로 하지 않았다면 약정 없는 걸로 와서 아까처럼 첫 해에 바로 과세 들어가겠다. 유예기간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금 추징의 원칙이다. 일괄약정 방식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은. 근데 이건데 다만 예외가 있다. 즉 인정하는 게 있다. 거래처가 여러 군데야. 대여처가 사장님만 빌려간 게 아니라 거래처도 빌려가고 임원 홍 이사님도 빌려가고 김 이사님도 빌려가고 이랬다. 그러면 대여처별로 기간별로 이자율도 달리 정했다면 그것은 인정해줄게 라는 거고, 대표 이사에 대한 일괄약정이 있었지만 실제 다음에 유예기간이죠. 이게 아까 말한 유예기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두죠. 1년이라는 유예시간 동안 미수이자를 입금했다면 원래 인정이 안 되지만 인정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일괄약정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또 그렇지만 이런 전제가 주고, 얘는 좀 예외적인 거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다음에 사장님 일괄약정 방식 계약 선장으로 체결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유예기간 안에 이자를 꼭 입금해 주셔야 돼요. 만약 입금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전 약정 없는 걸로 봐서 술수대 추진 들어가니까 그 리스크는 사장님이 책임지세요. 1년이라는 유예기간 꼭 넣으셔야 됩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일괄약정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요거 사장님한테 어필하셔야 됩니다. 꼭 넣으시라고 1년 안에.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그 대출 약정서 작성 실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수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인데, 그리고 대출 약정서도 있어요. 이 경우에 이제 유예기간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